소개받은 아주 겁나게 멋진 더리츠 의원 원장 임찬수입니다. 자, 오늘은 비타민C에 대한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핵심은 비타민C가 부족할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서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하자. 더 심각한 상태로 빠지기 전에 예방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비타민C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비타민C, 수용성 비타민이죠. 수용성이란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몸에 저장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저장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먹어야 된다. 매일, 더 구체적으로는 매일 한 번 먹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자주 먹는 것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비타민C는 두 가지 크게 작용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요. 크게 첫 번째는 항산화 작용과 두 번째는 조효소 작용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항산화 작용, 산화를 개선시켜주는 효과, 산화에 반대하는 효과, 항산화 작용이라는 작용인데요. 산화가 뭐죠? 산화라는 것은 삭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과가 삭죠. 공기에 노출되면. 철이 삭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산화가 되면 삭게 되죠. 삭게 되면 결합이 끊어져서 우리 몸이 빨리 노화가 되고 세포의 기능이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효과를 항산화 효과라고 하죠. 두 번째는 조효소 기능인데요. 면역 기능, 상처 치유, 개선, 지방산 대사, 신경전달 물질을 생산하는 것,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튼튼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해독 작용을 하는데요. 실제로 킬로그램당 비타민C를 60mg 정도를 섭취하게 되면 NK세포의 활성도가 약 10배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몸무게 50kg인 여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5, 6, 30, 3000mg, 3g 정도가 되죠. g으로 환산하면 3g 정도. 하루 200mg 비타민C 15달을 섭취하게 되면 NK세포 활성도가 10배 증가한다. 와, 대단하죠. 물론 이제 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제 입장에서는 보면 이제 암 환자들인 경우에는 암세포 사멸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체중당 킬로그램당 약 1.2에서 1.5g 정도를 써야 되는데요. 50kg 같으면 약 60g 정도 되죠. 그래서 저는 체중에 약 10을 더한 정도의 양을 쓰고 있죠. 그래서 60kg이면 약 70g, 상당하죠. 이 정도는 경구로 섭취하는 걸로서는 사실은 어려워요. 자, 이런 효과가 있고요. 지방산 대사는 비타민C가 왜 지방산 연소를 시키는 데 도움을 주냐면요. 카르니틴이라는 물질을 합성하기 때문입니다. 카르니틴이 뭡니까? 지방산을 미토콘드리아로 이동을 시켜줘서 셔틀버스죠. 해서 지방산이 대사되는 데 도움을 주게 되죠. 뿐만 아니라 신경전달 물질 생산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해독에도 관여하는데요. 약물이나 특히 요즘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 대표적인 게 유기염속의 살충제죠. 이런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지방세포에 쌓여있어 배출이 잘 안 되는데요. 이런 물질을 배출하는데 비타민C가 굉장히 도움을 준다는 사실. 자, 그래서 비타민C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우리가 먹었던 비타민C가 경구로 복용했을 때 어떤 식으로 먹는 것이 비타민C를 가장 효율적으로 먹는 방법인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아주 좋은 그래프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맨 밑에 X축은 시간을 나타내는 축이고요. Y축은 혈액 내에 비타민C의 농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5 내지 19회 분량 정도의 야채, 과일을 먹게 되면 혈액 농도가 비타민C의 혈액 농도가 약 80 정도 유지가 되죠. 이거는 어느 정도 양이 해당되냐면 비타민C 200mg 정도를 먹었을 때 약 80 정도의 혈액 수치를 유지를 합니다. 1g을 먹으면 100 한 7, 80, 70, 1.25mg을 먹으면
180 정도 되나요? 그리고 2g 정도를 먹으니까 약 200 가까이가 된다 그죠? 3g을 섭취하게 되면 최고 220 정도 수치가 다다르는데 그 이상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 이상 수치가 혈중 농도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번에 3g 이상을 먹는다는 것은 혈중 농도 올리는 데는 의미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죠. 물론 이거는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질병이 있을 때는 또 상황이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C를 건강을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비타민C를 복용한다고 했을 때에는 한꺼번에 3g 이상을 먹는 것은 의미가 없겠다. 그 다음에 2.5g을 그 위에 그래프는 뭐냐면 2.5g을 4시간 간격으로 먹었을 때 나타내는 그래프고요. 그 맨 위에 있는 그래프는 3g을 6시간 간격으로 먹었을 때 나타낸 그래프인데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한 번 3g을 먹었을 때는 3시간 먹고 3시간 때 피크를 쳤다가 감소를 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3g을 6번을 먹였더니 거의 24시간 동안 220 최고 농도인 혈중 농도 최고 농도인 220을 꾸준하게 유지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신 분들이 가끔씩 우리들이 아세로라를 고용량으로 먹지 않습니까? 하루에 100알씩. 그래서 3g을 하루 6번 먹으면 약 90알이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분들이 좀 더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한 번씩 이렇게 비타민C 100알을 3일씩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이 그래프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아세로라 디톡스라는 명칭으로 많이들 하고 계신데 하루 100알을 3일간 먹는 거 굉장히 이 그래프를 본다면 과학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맥을 투여했을 때 그림인데요. 정맥으로 투여하게 되면 최고 약 100g을 투여했을 때 최고 15,000 혈액 농도가 15,000까지 정도 올라갑니다. 아까 우리가 경부로 투여했을 때 3g 투여했을 때 최고로 올라가는데 그게 220이라고 그랬는데 정맥으로 투여하면 최고로 가장 많이 올라가는 수치가 15,000, 즉 경부의 68배 정도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질병이 있는 상태라면 경부로는 조금 한계가 있겠죠. 이럴 때는 정맥 투여를 통해서 급격히 혈중 농도를 올리는 데는 정맥 투여가 도움이 될 수가 있다. 하지만 이거는 합성이기 때문에 단기간은 도움은 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정맥으로 투여하더라도 경부로 함께 복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그래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세 가지를 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3g 이상 먹더라도 더 이상 혈중 농도는 올릴 수가 없다. 건강한 사람이 기존에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3g을 먹었더니 최고 혈중 농도를 220까지 올려주더라. 두 번째는 3g을 6번 하루 6번을 계속해서 먹였더니 이 혈중 농도 최고 농도 220이 하루 종일 유지가 되더라. 24시간 동안. 세 번째, 필요시에 정맥 투여할 경우에는 경부로 투여하는 용량보다도 약 68배, 약 70배 정도 혈중 농도를 올려줄 수 있다라는 사실,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필요한 우리가 복용한 비타민C가 그러면 복용하게 되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조직에 그러면 균일하게 분포할 것인가? 어떨까 한번 보면요. 이 도표를 보면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박스를 쳐놓은 거 보면 혈장이라는 곳이 있죠. 혈장은 비타민C를 먹게 되면 0.4에서 약 1 정도를 유지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 부신은 어떻습니까? 맨 위에 있는 부신은 보면 0.4에 비해서 약 40이면 약 100배 정도 높죠. 즉 말해서 우리가 비타민C를 먹게 되면 부신으로 약 100배 정도 더 많이 간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부신이 비타민C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죠.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생존 호르몬이거든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또 생식하기 위해서는 비타민C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은 훨씬 더 비타민C 요구량이 많아지게 된다.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은 비타민C를 많이 드셔야 되죠. 그 다음에 뇌하수처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는 호르몬 분비하는 분비샘인데요. 이 분비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 100배 정도 높게 농축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쭈르륵 내려가면 뇌에서도
상당히 많이 농축이 됩니다. 그리고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수정체 보면요. 수정체에도 굉장히 많이 농축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질병이 뭐죠? 백내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이렇게 빛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잘 때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빛을 보게 되면 유해한 강선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가시광선만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유해한 자외선들이 수정체를 통과해서 망막에 상을 맺히게 되는데 이때 수정체는 계속해서 공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비타민C가 수정체로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실제로 논문들을 살펴보면 비타민C가 부족한 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백내장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지금 현재 백내장이 오지 않았거나 또는 백내장이 왔으면 왔다 하더라도 자, 더 이상의 백내장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비타민C 투여를 좀 고려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비타민C는 먹었다고 해서 균일하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다. 각 장기별로, 조직별로 각각 다르게 분포가 되더라. 이 도표를 한번 유심히 다시 한번 더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일일이 설명해 드릴 수가 없으니 다시 한번 유심 있게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다. 공부해 볼 만한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 옆에 이제 도표를 보게 되면 이거는 닥터 캐스카트라는 분이 오랫동안 수천 명 이렇게 연구를 해보고 비타민C를 질병이 있는 분들에게 투여를 해봤더니 적어도 이 정도를 투여해야 되겠더라 하는 기본적인 용량, 최대 용량을 설정을 해놨는데요. 일반적으로 정상인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타민C 농도는 4g에서 15g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 한 번 먹으라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4 내지 6회. 저는 6회 정도 섭취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4g이면 몇 알 정도가 되죠? 200mg이 한 알이라고 가정한다면 20알 정도가 되죠. 15g은 75알 정도가 되죠. 그러면 최소한 5알을 하루 4번 정도를 먹는다면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는 데 많이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최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물론 성별에 따라 다르고 체중에 따라 다르고 또 만성질병을 가지고 있는 유무에 따라도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4g에서 최소 15g까지 자신의 현 상태에 따라서 한번 이 용량을 조절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이제 약한 감기, 가벼운 감기, 뭐 심한 감기, 독감, 뭐 이런 폐렴 이런 거를 혼자서 비타민C 이런 용량을 먹고 있으면 안 되고요. 이걸 병원에 와서 전문가와 의사와 상담을 하셔야 되고, 자, 약한 감기 정도는 한 번쯤은 시도해 볼 만하다. 그리고 약한 감기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먹느냐? 30g에서 약 60g. 30g이면 몇 알이죠? 150알? 150알 정도 되죠? 150알. 그래서 150알을 6번에서 10번 정도 나눠 먹어라. 150알을 10번 나눠 먹으면 한 번 먹을 때 15알을 10번 정도 나눠 드시면 되겠다. 그죠? 아니면 30분 간격으로 한다면 뭐 절반 정도 7알이든 8알이든 이렇게 나눠 드실 수도 있고 만약에 아이들이라면 조금 더 용량을 줄여서 횟수를 더 늘릴 수는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감기를 예방하는데도 비타민C를 적절히 사용한다면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도표를 보여드리고요. 자, 오늘의 주제인 비타민C가 그럼 부족하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이 있기 전에 사실은 비타민C를 꾸준히 잘 복용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 조기 노화 그리고 만성질환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상태가 있다면 빨리 비타민C를 복용해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이 15가지 비타민C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공각과증, 흔히 닭살이라고 하죠. 이 비타민C가 부족하게 되면 모공각과증, 닭살이 생기게 되는데 물론 뭐 비타민C뿐만 아니라 비타민 A가 부족해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영양소의 결핍으로 인해서도 생길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비타민C가 이제 포커스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게 되면 이 케라틴이라는 단백질, 이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 모공에 쌓입니다. 탈락되지 않고 그러면서 이런 닭살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어느 부위에 잘 생기냐면 이 상안부, 팔뚝, 그리고 엉덩이, 허벅지 이런 부위에
이런 저런 그림 형태의 닭살이 보인다면 이분은 먼저 비타민C가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C 복용을 추천하셔야 되는데요. 어느 정도 이렇게 비타민C가 결핍이 되면 이런 현상까지 오게 되냐면 통상적으로 3 내지 5개월 정도 비타민C를 거의 섭취하지 않게 되면 이런 닭살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보시면 비타민C 복용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그러면 나선형 채모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발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꼬불꼬불 우리 와인 따는 그릇처럼 생겼죠. 이건 왜 생겼냐면 비타민C가 부족하게 되면 이 털의 털의 구조는 대부분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케라틴 단백질의 구조적인 변형이 오게 됩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구부러진 나선형 형태의 털이 나타나게 되는데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잘 끊어지죠. 끊어지다 보니까 사실 이런 형태의 털을 스스로 발견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형태의 털을 발견하게 되면 비타민C가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꼭 잊지 말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는 모낭주의 출혈인데 이 모낭 부분에는 굉장히 그 혈관 분포가 많습니다. 아주 작은 혈관, 흔히 모세혈관이라고 그러죠. 이런 작은 혈관들이 모낭 주위에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비타민C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혈관을 튼튼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모낭 주위에 있는 혈관들이 약해지면서 잘 터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모낭 주위에 이렇게 뿔긋뿔긋하게 출혈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죠. 이거를 모낭 주위 출혈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관찰하게 되면 이거 좀 많이 부족해져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행히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도 이런 모낭 주위 출혈이 일어날 수 있는데 만약에 비타민C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면 비타민C를 2주 정도 복용하시게 되면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손가락의 모양이 변형이 되는데요. 위에 손톱 모양을 보면 마치 오목하게 스푼 모양으로 생겼죠. 그래서 숟가락 모양 손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요거는 철결핍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손톱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비타민C 부족이 있을 때도 이런 숟가락 모양의 손톱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찌 보면 비타민C가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비타민C가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철결핍성 빈혈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상당히 상호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숟가락 모양의 손톱이 있다. 철결핍을 의심하시고요. 비타민C 부족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톱에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조하선상 출혈. 쌀수수 그 조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자, 이 조는 손톱을 말하는 조죠. 조하. 손톱 밑에 선이 이렇게 붉은 선이 쭉쭉 거쳐져 있죠. 이런 선 모양의 출혈이 나타난다. 왜? 손톱 밑에도 혈관들이 있는데 이런 혈관들이 비타민C가 부족하니까 약해져서 손톱 밑에 출혈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스플린트 헤모리지 또는 조화선상 출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들, 이런 손톱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면 비타민C가 부족하구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요, 타박상인데요. 흔히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 저는 몸에 멍이 잘 들어요. 비타민C 드세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을성이 좋아서 심하게 부딪힌 거를 또 아픈지를 모르고 있는 거를 제외하고 그냥 내가 다 부딪힌 적 기억이 없는데 몸에 멍이 들어있다. 그러면 비타민C 부족 의심해 봐야 됩니다. 부딪힌 걸 자체를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은 그건 곤란하고 그런 분들 제외하고 그냥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세게 부딪힌 기억도 없어. 아프지도 않아. 그런데 멍이 들어있어. 그러면 비타민C 부족, 혈관이 약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몇 번째죠? 6번째인가요? 자, 6번째 잇몸 출혈인데요. 잇몸이 붉게 부어오르고 피가 나는 경우 비타민C 부족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참 부끄러운 저의 과거를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제가 담배를 한참 태울 시절에 늘 이렇게 잇몸이 부어 있었고 잇몸에서 피가 났었죠. 환자 진료하고 있는 동안에도 뭔가 이렇게 짭짤한 게 느껴져요. 그래서 한작하고 난 뒤에 이렇게 보면 피가 이렇게 나 있어요. 거의 매일
그런 잇몸 출혈이 있었는데요. 양치할 때 말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죠. 제 몸이. 그런데 지금 안 믿어지시죠? 제가 워낙 건강해서 사실 과거에 8년 전에 저는 이런 심각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답니다. 사실 이게 바로 비타민C 결핍이죠. 그래서 저는 괴혈병이 사라진 줄 알고 있었는데 참 아련하게도 제가 괴혈병, 영양소 결핍 때문에 잇몸 출혈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제 이게 이제 그리고 제가 이 치아가 늘 흔들려서 막 잇몸이 약하다 보니까 치아가 흔들리고 막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잇몸이 굉장히 짱짱하고 꽉 채워져 있죠. 그러다가 이제 이 잇몸이 붓고 피나는 것이 점점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치아가 빠지게 되죠. 이제 이렇게 더 심해지게 되면 이제 진짜 괴혈병이 오는 거죠. 자, 그다음은 자, 이제 몇 번째죠? 7번째죠? 자, 7번째. 골다공증. 골다공증. 좌측에 있는 그림은 정상적인 뼈입니다. 우측에 있는 뼈는 골다공증이 있는 뼈죠. 자, 좌측에 있는 뼈 기질. 건물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뼈 기질이 어떻습니까? 굵고 튼튼해 보이죠? 그런데 좌측에 있는 골다공증이 있는 뼈 기질을 보면 아주 가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물이라 치면 고기가 잡히더라도 빠져나가게 생겼네, 그죠? 그러니까 골절이 잘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흔히들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골다공증은 이런 골 기질이 약해진 건데 칼슘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칼슘만 이렇게 자꾸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이 골 기질은 뭐냐면요. 골 기질의 실체는 단백질이거든요. 콜라겐이거든요. 뼈 콜라겐. 콜라겐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죠. 그래서 이 뼈 콜라겐이 튼튼해야지 되는데 뼈 콜라겐이 점점 약해지니까 거기에 들어붙어 있는 칼슘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생긴 게 골다공증이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순서로 따진다면 단백질이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칼슘이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칼슘만 뭐가 되느냐? 아니죠. 칼슘이 눈이 달렸나요? 뼈로 들어가게? 칼슘을 뼈로 안내할 수 있는, 가이딩 할 수 있는 그런 영양소가 함께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뭔데요? 네, 마그네슘, 바이타민 D, 그리고 바이타민 K와 같은 그런 영양소를 함께 먹을 때 뼈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비타민 C가 콜라겐 합성, 즉 머리, 피부, 관절, 뼈, 혈관과 같은 결합 조직에 풍부한 콜라겐이라는 단백질 합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뼈 콜라겐을 합성하는데 비타민C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가 결핍되게 되면, 부족하게 되면 이렇게 뼈 콜라겐이 형성에 영향을 받게 되어서 점점 뼈 기질이 약해지는 거죠. 이게 골다공증인 거죠. 그래서 단백질 정말 중요합니다. 단백질과 바이타민 C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째인가요? 8번째인가요? 자, 상처가 잘 안 나아요. 항생제 치료를 하고 열심히 소독을 하는데도 상처가 치료가 잘 안 돼. 계속해서 재발을 해. 수술 상처가 회복이 잘 안 되고 늘 덧나고 해서 다시 꼬매고 해. 그러면 여러분들 꼭 비타민C 부족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비타민C를 복용하셔야 돼요. 비타민C를. 그래서 상처 치료가 잘 안 된다. 늘 이런 상처가 나고 딱지가 않고 상처가 나고를 반복한다면 비타민C 부족을 꼭 의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면역 약화인데요. 비타민C가 하면요. 감기가 잘 걸려요.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살아요. 그리고 감기가 걸리면 잘 안 나아요. 또 폐렴과 같은 심각한 감기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잔병 치레가 많다. 호흡기 질환을 자주 앓는다. 그러면 비타민C 부족 꼭 의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번째, 설명할 수 없는 체중 증가.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체중이 잘 빠지지 않지? 네, 비만, 체중 감량에 지금 목표를 두고 있는 분들한테는 희소식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바로 바이타민 C다라는 사실. 왜? 바이타민 C가 지방 연소를 도와주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지방을 연소하는 미토콘드리아로 실어다 나르는 셔틀버스인 카르니틴을 합성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체중 증가가 있다면 비타민C가 부족하지 않은가 의심해 보시고 비타민C를 충분히 복용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피로와 감정 변화인데 쉽게 말해서
피곤하고 짜증이 난다는 거죠. 예민해지고. 왜? 이게 사실은 비타민C의 가장 첫 번째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첫 번째 증상. 왜? 아까 비타민C를 좀 전에 제가 비타민C를 먹었을 때 조직에 균일하게 간다고 그랬나요? 아니죠. 가장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부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신. 부신은 생존 호르몬. 우리가 피로하지 않도록 활기차게 해주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만드는 곳인데 그때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부신 피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타민C가 고갈되죠. 이럴 경우에 비타민C를 투여해주게 되면 굉장히 활기 있고 또 비선 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C죠. 그래서 피곤하다. 그리고 감정 변화. 왜 감정 변화가 오죠? 신경전달 물질을 합성하는데 비타민C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업앤다운을 하고 우울하고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짜증이 자꾸 나고 이런 변화가 있다면 비타민C 부족이 아닌가 의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타민C 부족 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이 피로와 예민해지는 성격. 이게 첫 번째라는 걸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C가 부족하게 되면 만성염증과 산화스트레스가 생기게 되는데요. 당연하죠. 비타민C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산화, 항염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비타민C가 부족하게 되면 몸에 염증이 잘 생기고 산화스트레스가 잘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노화에 세포가 손상되고 조기 노화가 되는 주범이 바로 만성 스트레스와 만성 스트레스거든요. 그리고 만성 질환의 주범이기도 하죠. 뿌리 요인이죠. 자, 남들보다 내가 나이 들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또는 내가 봐도 저분은 동년배보다 나이가 들어 보여. 그러면 산화 스트레스가 많다. 그러면 항산화제인 바이타민C 섭취를 고려해 봐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만성 질환을 앓고 있어요. 또는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꼭 필요한 영양소를 대라면 당연히 첫 번째가 바이타민C가 되겠죠. 이런 분들은 바이타민C를 꼭 복용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13번째, 자, 건조하고 손상된 피부. 당연하죠. 비타민C가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 노화가 주름이 많이 생기고 피부 노화가 생길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모발도 약해지고 모발의 건강도 중요한데 또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죠.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촉진한다고. 철분 흡수가 또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비타민C 부족으로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모발이 잘 부서지고 거칠어지고 잘 끊어지고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건조하고 손상된 피부뿐만 아니라 모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비타민C 부족을 의심해 봐야 된다. 자, 그리고 14번째가 뭐냐면요. 관절이 부어요. 특별한 원인 없이 관절이 부어요. 그리고 관절이 아파요. 얼마 걷지 않았는데도 통증이 있어요. 이런 경우 비타민C 부족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 관절 형성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 관절이 뭔데요? 결합 조직이지 않습니까? 결합 조직이 가장 풍부한 단백질이 콜라겐이지 않습니까? 이 콜라겐 합성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뭐다? 바이타민C다. 뿐만 아니라 이 관절 주변에 있는 이 혈관들이 약해지게 되면 출혈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 비타민C가 부족이 심한 경우에는 관절 내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당연히 비타민C 섭취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철결핍성 빈혈. 좀 전에 계속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철분을 먹고 있는데도 철분 결핍성 빈혈이 개선이 안 돼. 근데 흡수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바이타민C가 철 흡수를 촉진시켜주죠. 단 200mg만 섭취하더라도 철분의 흡수를 약 70% 가까이 증가시켜준다고 하니 비타민C 섭취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원인 없이 내가 많이 철결핍성 빈혈이 있으면 어떠냐면요. 피곤해요. 그리고 두통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머리카락도 가늘어지고 끊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이면에는 비타민C가 부족하지 않나를 꼭 염두에 둬야 되겠다. 자, 이렇게 비타민C가 부족하게 되면 이런 15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을 혹시라도 겪고 계신다면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비타민C가 부족하지 않은지 꼭 비타민C 섭취를 할 것을 권해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막바지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면 어떤 비타민C를 먹어야 할까요? 아무거나 먹으면 되나요? 자,
우측에 있는 좌측에 있는 그림은 합성 비타민 C인데요. 사실은 비타민 C라고 하면 안 되고 아스코르빅 애시드라고 그래야 되죠. 아스코르브산. 이건 어떻게 만드냐면요. 대부분 이제 옥수수 녹말을 가지고 만드는데 옥수수는 거의 90% 이상이 뭐죠? GMO죠. GMO인 옥수수 녹말을 가지고 만드는데 황산 혼합물을 섞어서 이제 합성하게 됩니다. 그래. 어쨌든 뭐 황산이 남아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비타민 C가 오각형인 건 알고 계시죠? 이렇게 오각형 모양의 비타민 C 아스코르브산을 합성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연은 그 우측에 보면 자연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 비타민 C 이 황색으로 오각형이 되어 있는 황색으로 있는 게 바로 바이타민 아스코르브산인데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요. 부영양소가 함께 들어있거든요. 자연은, 천연은. 이 부영양소 중에서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플라보노이드라는 건데요. 이 아스코르브산은 플라보노이드가 함께 했을 때 혈관을 건강하게 할 수 있거든요. 혈관을 더욱더 건강하게 지지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플라보노이드 때문이거든요. 껍질을 싸고 있는 그러면 이 아스코르브산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플라보노이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만 딸랑 떼서 합성을 해서 먹는 것이 과연 우리 건강에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플라보노이드가 결핍된 그 외에 다른 부영양소가 결핍된 합성 바이타민을 섭취한다고 해서 우리 몸에 과연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비유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바나나를 먹는데 바나나 껍질을 먹고 바나나를 먹었다고 할 수 있나요? 바나나의 껍질은 바나나 속에 있는 과육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자, 그만큼 이런 플라보노이드 작용이 정말 중요하다. 이 아스코르브산과 플라보노이드가 함께 했을 때 정말로 혈관 건강을 지키고 우리 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진정한 바이타민 C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 비타민 C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한다고 했습니다. 항산화 기능, 그리고 조효소로서의 기능, 그리고 이런 바이타민 C를 효율적으로 먹는 방법. 어떻게? 한꺼번에 3g 이상을 먹지 마라. 그 다음에 한꺼번에 3g을 먹더라도 적어도 6번은 나눠 먹어야지 일정한 수치를 유지해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정맥 투여를 하게 되면 필요시에는 정맥 투여가 필요하다. 왜? 혈중 농도를 경구 투여하는 것보다는 약 70배 가까이 올려줄 수 있으니까. 또한 내가 먹는 비타민 C는 내 몸에 균일하게 분배되지 않는다. 100배 정도 이상 농축되는 부위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을 지키거나 질병이 있을 때 비타민 C를 심한 질병을 있을 때 비타민 C 혼자서 복용하면서 하시지 마시고 이건 정보가 상당하시고 경한 질병이 있거나 건강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한다면 이런 비타민 C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먹을 필요한 용량이 어느 정도의 용량이냐에 대한 도표를 설명해 드리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비타민 C가 부족할 때 나타날 수 있는 15가지 증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으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거나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꼭 비타민 C 섭취를 알려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 합성보다는 합성이 아니라 천연, 자연이 준 그대로의 형태, 플라보노이드, 부영양소인 플라보노이드가 함께 들어있는 형태, 이것이 바로 진정한 바이타민 C다. 아스코르브산이 아닌 진짜 바이타민 C를 섭취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고요.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또 다른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만나요.